네, 이제 좀 참가하신 분들 얼굴도 좀 익숙해졌죠?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짧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소규모 수업의 장점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대학교 때 여행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과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행과 관련 승무원. 여행사. 승무원 아주 좋죠. 여행사 나쁘지 않죠. 근데 그 외에도 무역업체에서 출장을 많이 간다. 또 해당이 되고, 또 여행사도 국내 여행사, 해외 여행사, 허니문 여행사, 전문 여행사, 굉장히 또 여행사의 종류가 많기도 해요. 그리고 선원. 또 우리가 여행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이동을 또 많이 하는 직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처럼 생각보다 여행의 범주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공사를 선택을 했고, 항공사에서 1년에 15일의 휴가와 항공기 티켓을 받아서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행을 하는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5일 대학생 있나요, 이 자리에? 대학생 없으세요? 대학생 한 분도 없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직장인 대상 수업을 하는군요. 근데 대학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름방학 2개월, 겨울방학 2개월. 툭 하면 축제한다고 수업 빠지고 MT 가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1년에 한 서너 달은 쉬어야 그게 제대로 쉰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해서 여행 작가로 먹고 살아보고 싶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1년간 해봤어요. 1년 동안 이제 한 권의 책을 출간하고 이대로는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뭘 창업을 했느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창업을 했는데 제가 24시간 일하고 바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창업을 해야 가장 한가하고 게으르면서 여행을 주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놀고 먹으면서 1년에 넉 달 정도 방학을 가질 수 있는 창업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업한다면 뭐라고 하세요? 퇴직하실 분은 많던데 비니는 걱정 안 하시는 건가요? 걱정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온라인 신문사랑 전자출판사였어요. 왜일까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어디서? 그렇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할 수가 있어요. 출퇴근을 안 해도 돼. 그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수익 구조. 그렇죠.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 역시 쉬운 일은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따고 방송도 몇 번 나가보고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2012년 7월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제가 제 이력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도 이 여행이란 방대한 분야에 대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가 더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사에서 근무를 해보진 않았잖아요. 물론 많은 여행사를 만나고 영업하고 하러 다녔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분은 이제 항공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항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낸 책 주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책이라는 것도 주제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저는 이 3권의 종이책을 끝으로 전자책으로 넘어가면서 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 수업의 명확한 목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책 한 권을 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전달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근데
시작 전에 이렇게 한 말씀씩 들어보니까 이미 한 절반 정도는 이 확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동기부여를 구체적으로 승화시키는 그 과정, 어떻게 기획을 하고 쓰고 사진과 동영상을 조사해서 적절히 배합하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적절한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자, 테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테마. 모든 책은 한 가지 명확한 컨셉이 있죠. 같은 제주도 책이라도 허니무너를 위한 제주도 책과 배낭여행자를 위한 제주도 책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 허니무너가 제주도에 가면 뭘 원할까요? 뭘 하고 싶을까요? 휴양. 뭔가 휴양. 낭만 있는 뭔가. 아직 안 가보셨구나. 네, 한의원에 못 가봐서. 배낭여행자는 뭘 원할까요? 배낭여행자가 제주도에 간다. 활동적. 활동적인 사람들 만날 수.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같은 곳을 가더라도 같은 제주도 가이드북이라도 어떠한 테마로 그 책을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될 여행 정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배낭여행자는 게스트하우스, 가성비 높은 맛집을 원하겠지만 허니무너는 조금 비싸더라도 분위기 있는 펜션, 분위기 있는 맛집, 분위기 있는 카페를 원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지역에 관한 책을 쓸 것인가 못지않게 그 지역을 어떠한 테마로 소개할 것인가 엮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장이에요. 지금 10년, 20년 전에는 대충 써도 됐어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책이 서로 경쟁하고 있고 수많은 블로거와 같은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마가 가장 여러분의 개성과 책의 컨셉을 보여주는 속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한 장점도 있지만 명확한 단점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잖아요. 그리고 여행 작가를 직업으로 할 생각은 없잖아요. 있으면 말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마추어가 테마로 잡아야 되는 여행책의 컨셉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겠죠. 뭘까요? 프로와 경쟁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프로처럼 가이드북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후져요. 그렇다면 뭘까? 내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좀 매니악한 책이 아마추어가 썼을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만 명심하면 아마추어가 취미로 여행책을 썼을 때도 꽤 괜찮은 결과가 예상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 재미는 독자가 책을 읽었을 때의 재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 책을 쓰는 과정, 내가 이 여행을 하는 과정이 재밌어야 된다는 이유예요. 일단 내가 재밌고 봐야 돼요. 독자 이전에.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재밌어야 될까요? 그래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직업이 좋은 아닌데. 생각이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안 팔릴 거거든요. 그럼 나라도 재밌어야죠. 그죠? 나라도 재밌어야 뭔가 남을 거 아니야. 독자를 위해 열심히 썼는데 안 팔려봐.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명제는 뭐냐? 나의 재미예요. 일단 내가 재밌어야 돼. 남들이 불가리아를 왜 가요 해도 나는 장미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아주 좋은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불가리아 장미 축제에 관한 책을 쓰면 팔릴 것 같아서 갔어요 라고 책을 쓰면 안 팔릴 거 아니야. 실망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의 욕망에 충족한 여행을 하셔야 그래도 뭐라도 건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행을 갔다 와서 책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나라도 재밌으면 그래 재밌게 여행 갔다 왔으면 됐지 라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 나의 재미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자기한테 재미없는 여행을 가요?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재미없는 여행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중국 가서 나무 심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잖아. 재밌었는데. 재밌어요? 많이 하시는구나. 가서 살아. 굽치 사방에서 1년 동안 심었어요. 그 순간만 했었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출장, 소풍, 수학여행, 가족여행. 우리는 수많은 의외로 많은 여행의 상당 부분을 재미없게 다녀요. 이 재미라는 가치가 의외로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봐요. 결혼해서 아기와 함께 여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순수히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는 떨어질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효도여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순수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기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순수하게 재밌는 여행을 하는 시기와 기간과 찬스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요. 둘째는 뭘까? 둘째는 최초의 아이템을 선정하라. 최초의 테마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최초 뭐가 있을까요? 일본에 관한 책은 이미 많죠. 근데 일본에 관한 책 중에 아직 씌워지지 않은, 출간되지 않은 아이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본에 4번 갔다 온 우리 배성원 씨. 아직까지 이 아이템으로 써있는 책은 못 봤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책으로 나온 거 못 본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권예림 씨.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이미 홍수처럼 넘쳐나서 못 본 것 같아요. 뭐 없는 거? 그렇죠.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서점에 갑니다. 아니면 검색을 해도 돼요. 일본 호텔에 관한 책이 있어요. 꽤 잘 팔려요. 그런데 호텔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일본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책은 없을까? 찾아보니까 몇 권 있어요. 그러면 호텔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은 뭘까요? 도미토리도 될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 어때요? 에어비앤비처럼 요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아직까지는 출간되지 않은 아이템. 그래서 하나의 흐름을 잡고 그 속성을 시대별로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면 좋겠다라는 걸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다음엔 뭘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다음엔 뭘까? 민박, 에어비. 민박 다음엔 뭘까? 노숙. 세계 최초의 일본 노숙 가이드북. 이런 식으로 언젠가 노숙이 트렌드가 됐을 때 그 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 미래를 예측해서 그 아이템을 선전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공연으로 한번 봅시다. 공연은 초대형 블록버스터 공연도 있지만 소규모 공연도 있잖아요. 이 흐름에 내가 껴들면 적절한 최초의 아이템이 뭘까를 고민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공연도 대규모의 뮤지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무언극이 있을 수가 있고요. 코미디 분야의 장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국의 공연 가이드북은 있지만 아직까지 영국의 공연 중에서 코미디만을 소개한 책은 없을 거예요. 로맨틱만 소개한 책도 없을 것이고 무언어극만 소개한 책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걸 내가 먼저 선점한다면 내가 최초의 가이드북 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메모지와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3가지. 그러면 그 3가지 주제 중에 아직까지 출간되지 않은 아이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3가지. 3가지는 동사, 형용사 안 돼요. 명사로만 쓰셔야 돼요. 명사. 좋아하는 거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애정하는 것. 평균 이상으로 좋아하는 거면 돼요. 그렇다고 꽃미남 잘생긴 남자 미남 이렇게 쓰지 마시고 다른 테마로 뭐
취미도 좋고 전공도 좋고 내가 직업으로 갖고 싶은 것도 괜찮고 왠지 모르게 여행만 가면 사오는 기념품도 괜찮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 그걸 여행과 연결시키고 그 여행의 결과물을 책으로 낸다. 이게 이제 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뭔가 제가 그 컨설팅하기가 힘들어요. 욕망이 풍부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 책을 쓴다는 거는 결국 내 욕망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발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무소유 정신이라든지 부모님이 빌딩 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좀 힘들어요. 동기부여 자체가 좀 힘듭니다. 자, 세 가지를 썼으면 셋 중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자, 종료됐습니다.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고르셨죠? 그걸 가지고 세 번째 기준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이어야 된다면 뭐에 현실적이어야 되느냐? 내가 그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 두 번째, 그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과 비용이 현실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싶은 책 중에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전 세계 7성급 호텔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30군데 정도 추려놨어요. 근데 예상 취집이 한 30억이 필요합니다. 섬 하나에 펜션 하나 있는데 그거 빌리려면 1억씩 들어요.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현실적인 기준은 뭘까? 7성급 호텔은 어렵겠지만 전 세계의 부티크 호텔은 어떨까요? 그 정도는 취재할 만하죠. 혹은 제주도의 재미있는 게스트하우스 가이드북은 어떨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다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테마가 재밌으면서도 책으로도 최초로 나올 수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듬어진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출판의 기획입니다. 여행 출판의 기획. 자, 그러면 발표를 들어볼까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만. 반려동물. 반려동물. 네. 개인가요? 고양인가요? 개요. 개. 네. 좋죠. 내가 너무 개를 좋아해요. 그러면 개와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곳을 조사하고 실제로 가보고 그 장면을 다 그 사진과 영상으로 써서 책으로 내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그 여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적절한 시간과 비용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죠. 미래숲 주 5일째인가요? 네. 충분하면 그러신 거 아니죠? 아주 충분한데? 1년에 50주가 있잖아요. 50회의 국내 여행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회를 2년 하면 100곳. 100곳 정도면 종이책 한 권 출간하기엔 충분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국내 편 출간하고, 일본 편 출간하고, 중국 편 출간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죠.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맥주를 좋아해서 아주 좋죠. 맥주 기행 같은 거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유럽 편은 몇 번 이미 출간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나라? 동남아에
그 라오스에 간 적이 있는데 라오스 맥주가 되게 맛있고 품질도 좋고 막 맥주에서 되게 좋은 맥주래요.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근데 그 나라 힘이 없어서 많이 수출도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맥주 같은 거 소개하는 책. 아시아 맥주 견문록. 아주 좋은 아이템.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인 거예요. 저도 술에 동그라미가 쳐졌는데요. 맥주는 저는 배가 불러서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이제 술 하면 근데 이제 좀 독주 같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술 하면 너무 뭐랄까 차별화된 전략이 없으니까 저는 좀 이렇게 자연 경관에서 이렇게 달빛을 안주 삼아 마시는 술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술 마시기 좋은 스팟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배 위에서 이렇게 달을 보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곳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주제예요. 다만 좀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속성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명사로 답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명사는 그 자체로 명확한 그 정보의 가치가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술에서 고르시는 게 가장 간편할 것 같아요. 술 중에서 맥주를 싫어하신다면 맥주를 빼고 여타의 술 중에 고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장소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펍이나 레스토랑, 바처럼 술을 판매하는 곳 중에 내가 추천할 만한 곳을 골라서 소개하는 가이드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독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독주 레스토랑 탑 50 이런 식으로 추릴 수 있겠죠. 그거를 다 마실 수 있는 재력과 간 건강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게 담보되어 있다면 아주 훌륭한 아이템. 여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책도 쓰고 얼마나 좋아요. 완벽합니다. 전 제가 좋아하는 게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주제라서 저는 이제 건물 인테리어 그리고 풍경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짓고 예를 들면 어떤 미술가라면 그 사람이 그렸던 풍경 위주, 뭐 건축가라면 그 사람이 만들었던 건물 위주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인물을 잡고서 그걸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물과 그 사람의 공간. 네. 근데 건축, 미술, 뭐 인테리어는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네. 하나로 좁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은 아주 마이크로하게, 작게, 부담 없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미술가가 거주했던 동네, 생가, 그림을 그렸던 풍경지 등은 이미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 코스이기도 하고 실제로 미술 분야에서 출간된 책도 꽤 많아요. 근데 혹시 내가 미술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커리어가 있을까요? 원래 건축 전공해서 건축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으로 가는 게 더 네. 내가 인정받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1권은 건축편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편으로 확장해 가면 어떨까? 그러면 국내 건축가 중에 유명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건물을 소개하는 책, 그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건축물의 그 지적 재산권이 건축가에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제외한다면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저도 많이 이미 있어서 핫플레이스였어요. 플레이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라는 게 이제 그런 체험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아이디어로 구성된 공간들 그런 곳을 가면 너무 재밌고 그 사람 아이디어나 이런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지역 가면 어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있어갖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는
처럼 뭐랄까 좀 범용적인 주제는 좀 좁혀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핫플레이스 중에 빨간과 관련이 있거나 빨간색이 들어간 음식을 팔거나 하는 곳으로만 좁히는 거죠. 아니면 나는 핫플레이스는 무조건 주인이 잘생겨야 된다라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장소만 찾는 거예요. 내 개성이 발현이 돼야 그건 좋은 아이템입니다. 지금 너무 좀 두루뭉실한 그런 게 있어요. 그 핫플레이스를 어떻게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로 추리느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완벽하게 다듬어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주제를 정하는 게 너무 말씀하신 포괄적인 게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저는 타워. 네, 왜냐면 뭐 그 국가나 아니면 그 해당 지역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 타워잖아요. 아까 건축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하면 서울의 남산타워, 일본 하면 도쿄타워. 제가 그 시카고를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행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시카고가 대화수 때문에 완전 도시가 다 불타고 새로 다 건축물 올라왔어요. 그래서 건물마다 스토리가 있고 건물마다 건축가가 다 다르고 그게 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기도 훨씬 좋고 그 도시 이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제가 타워를 지금 이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행 갈 때마다 항상 타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꼭대기 올라가면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이해도 전반적인 것도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렇게 여행 갈 때 어떤 타워를 기준으로 하면 좀 제가 이해하기가 좋아서 타워를 하면 좋지 않을까. 타워는 아주 좋은 주제예요. 근데 본인이 평생 타워만 찾아다닐 정도로 타워를 좋아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주제가 아니야. 하다가 질릴 것 같아. 다 똑같네 뭐. 근데 그 어디 여행 갔을 때 그래도 막 어딜 가봐야 된다 어딜 가봐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제일 높은 데를 좀 가면 그래도 여기 한번 찍고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타워는 갔던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내가 왜 질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타워를 위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 뭐랄까 여행에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프로는 가능해. 프로는 돈이 들어오니까 타워만 취재하고 다닐 수가 있어.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는 재미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내가 재미를 못 느끼면 하다가 금방 또 질리고 포기하고 비용만 많이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워는 후보군으로 두시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더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 가지를 같이. 미술관. 미술관도 좋고. 근데 미술관은 미술과 관련된 커리어가 없으면 아마추어가 진입하기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주제예요. 그래서 예술 분야보다는 일반인도 공부해서 그 뭐랄까 전문성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걸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도라에몽만 전문으로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도라에몽 학자, 학문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충분히 매니아들이 프로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영역을 잘 고르는 것도 포인트예요. 저는 사실 하나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요. 욕망이 많으신 분이 있죠. 저는 걸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혼자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제 눈으로 보면서 그 길을 익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도 약간 혼자 산책하는 느낌으로 길을 찾다가 다른 길로 들어서 조금 늦었는데 아무튼 저는 산책이라는 키워드랑 공원? 산책 플러스 공원? 약간 되게 푸른 환경을 좋아해가지고 그거랑 또 현지인이랑 대화해서 약간 로컬의 맛집이 뭐고 그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가 뭔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대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 좋은 주제예요. 다 좋은 주제인데 일단 공원이 의외로 쓸거리가 별로 없어요. 주제를. 그래서 쓰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한 권의 책을 50개의 공원을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비슷해. 한 90%가 비슷해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현지 맛집을 소개한다. 이것도 아주 좋아요. 근데 현지 맛집을 전 세계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국가의 특정 도시로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 여행 가시죠. 그래서 책을 내도 재밌지 않을까.
일단 책으로 냈을 때 정말 안 팔리는 주제가 애매한 주제가 에세이예요. 에세이. 왜냐하면 에세이는 작가를 보고 사는 장르거든요. 출판사를 보고 사질 않아요. 에세이는 무조건 작가입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브랜드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추어에게는 에세이 장르는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추천하는 게 가이드북이나 테마 여행의 성격을 좀 강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원해서라도 구매하는 독자층을 약간 유입시킬 수가 있고 70%를 정보를 넣더라도 30% 정도는 원하는 내 감성, 스토리, 이야기 등을 좀 섞어주는 게 저는 가장 적당한 배분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그 주제가 정보나 테마 여행보다는 에세이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제가 컨설팅 하기로는 그런 주제보다는 조금 더 정보, 테마 여행에 가까운 걸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축제를 좋아해서 축제, 아주 좋은 주제죠. 네, 대규모 페스티벌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지역의 뭐 고유의 막 문화라든가 뭐 조그맣게 뭐 그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여행 갈 때 저는 계획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계획 그냥 막 가면서 가고 싶은데 막 가고 그냥 무계획 여행책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봤어요. 책도 무계획으로 출간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시작할 때 들으면서 느낀 건데 여행 가기 전에 PT 만들고 시간대별로 계획 짜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 정보성 책을 쓰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무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출판에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축제 자체는 아주 좋은 주제예요. 전 세계 유명한 축제를 취재해서 책으로 내면 그 축제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매를 검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도 이미 1000개 이상의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축제에 관련돼서 출간된 책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요. 몇 권밖에 없어요. 아주 전도 유망한 나도인데 같이 할래? 나 축제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내년에 어떤 재밌는 책들이 많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테마를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안을 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차례겠죠. 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죠. 사진, 텍스트. 두 가지. 그런데 사람들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글이 아주 좋은데 사진이 별로인 책. 사진은 아주 좋은데 글이 별로인 책. 뭐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글. 자, 한비아 씨 책을 떠올려 봅시다. 국내 최고의 여행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사진이 좋나요? 글이 좋나요? 자,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떠올려 봅시다. 사진이 좋나요? 글이 좋나요? 근데 여러분 글 잘 쓸 자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추어는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죠? 사진.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는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졸업식 사진이에요. 중국 졸업식 사진. 졸업식 사진의 요건이 뭔가요? 졸업생 얼굴과 학교가 들어가는 게 졸업식 사진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아니라면 여기서 뭘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돈을 내면서까지 사고 싶기에는 아쉽다 라는 거죠.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두 학생 둘 다 여학생이에요. 뭔가 좀 더 스토리가 있지 않나요? 사진만으로도 이 정도가 되면 돈 내고 살만한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봅시다. 뭐 헐리우드 스타일이죠. 자, 똑같은 졸업식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찍어온 여행 사진, 헐리우드입니까? 대만입니까? 중국입니까?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그만한 스마트폰과 카메라와 캠코더 액션캠을 들고 수많은 사진을 몇 테라씩 찍어왔지만 우리의 사진은 어떻습니까? 과연 독자들이 구매하고 싶어지는 사진인지 단순한 사진인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으셔도 저는 여러분들의 사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사례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패러디 어떻습니까? 패러디. 이거 뭔지 아세요? 기뉴 특전 때. 기뉴가 나오네요. 보통 드래곤볼까지만 나오는데. 네. 패러디는 그 장소와 배경을 주제로 영화, 드라마 등의 명장면 등을 고스란히 따보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여타의 일본 사진과는 뭔가 차별화되는 아우라가 생기겠죠. 옷도 굉장히 중요한 소품입니다. 한복처럼 튀는 의상이 흔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요? 그냥 평상복보다는 당연히 뭔가 눈길을 끌만한 사진이 되겠죠.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지금은 한복을 입고 여행 다니는 한국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복 중에서도 뭔가 좀 더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관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차별할 수 있는 한복. 고무신. 고무신? 그것도 괜찮네요. 신발까지 디테일을 신경 쓰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아이디어를 짜보는 거예요. 한복 차별화된 한복. 계량 한복 좋네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드라마 아니면 속에 나왔던 드라마 속에 나왔던 무수리 한복,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거 무슨 옷이니? 이거 무수리라는 옷이야. 무수리 너무 멋있는데 얘를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대의 정형화된 한복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한복 여행이 유행한 지가 5년 이상이 됐거든요. 한복 외에 또 다른 옷은 없을까요? 태권도. 얼마나 튀어요. 전 세계의 랜드마크 앞에서 앞차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진은 그 어떤 여행 작가도 찍을 수 없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모지를 꺼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튈 수 있는 옷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써봅시다. 새로 살려고 하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저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초록색 바람막이. 좀 쓰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옷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초록 색깔. 자, 우리는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사진 작가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의의는. 사진 작가로서 어떠한 사진을 찍어야 튈까? 돋보일까? 부가가치가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강연했더니 해녀복이 나왔어요. 박수 쳤잖아. 그거 튄다. 근데 20kg짜리를 어떻게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친구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겠죠? 이것처럼 의상은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소품이에요. 왜냐면 노력 대비 성과가 너무 좋아요. 노력 대비. 그죠? 자,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인형. 집에 인형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을라나요? 요새 또 인형 뽑기가 대유행이죠. 특이한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인형 사진을 찍어주는 작가가 이미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라산도 왔었어요. 성산일출봉도 왔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본인은 안 드러나지만 인형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SNS에 올려요. 튀죠? 저는 아주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본인이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부끄러움이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메모지에 써봅시다. 뭘 가지고 다니면 튈까? 재밌을까? 흥미로울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품 중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는
소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반려동물 아주 좋은 피사체라고 생각해요.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라면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더욱 좋습니다. 가벼워야 되고요, 튼튼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더 좋겠죠? 너무 비싼 걸 또 들고 다니기엔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강연을 할 때 뭐가 나왔었냐면 설현 입간판이 나왔어요. 진짜 클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설현과 함께 하는 거야. 야, 그거 책은 못 내겠지만 SNS는 사는 확실히 될 것 같다. 박수 쳤잖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에 많답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자 배우는 입간판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공유 입간판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여행지에 가면 기념품 샵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요만한 거 한번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본 갔을 때 고양이 이런 인형을 샀는데 음식 먹을 때마다 놓고 찍었더니 뭔가 좀 이 음식이 어느 나라의 뭐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일본 음식이겠지라는 그 정보 전달까지 동시에 되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그죠? 다만 서빙하는 직원이 좀 이상하게 보긴 했어요. 그런 불편함은 감수할 만하지 않나. 이런 정도도 괜찮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소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만의 특이한 컨텐츠를 만드는 발걸음이 될 겁니다. 자, 캐리어는 어떻습니까? 캐리어를 내 얼굴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등장하진 않지만 어디를 가든 캐리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내가 등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캐리어. 어차피 여행 갈 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이 많다. 하다못해 옷도 나만의 커스터마이징한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만큼 튈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간편하게, 손쉽게.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가 여행을 갈 때 뭘 가지고 가서 그걸로 사진을 찍으면 괜찮다. 명함은 어떻습니까? 명함. 저는 테마여행신문의 명함을 대만 여행 가서 찍어봤더니 자연스럽게 회사 이름도 나오고 배경지도 나오고. 파트너도 굉장한 피사체입니다. 이분은 인스타그램에 이미 굉장히 유행했었던 분이라 아마 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정확한 뒷모습과 배경만을 찍어서 올리는데 일관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함께 다니는 파트너 있잖아요. 뭐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파트너와 함께 뭐랄까 특정한 동작, 포즈를 취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뒤태가 예쁜 여자친구만 있으면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참 쉽죠?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현실적인 것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자, 일본의 한 할아버지가 됐죠. 이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찍었는데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3대에 걸친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도 매년 엉망이에요. 사실 잘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그죠? 사진학적으로는. 그런데 그 어떤 사진작가도 찍을 수 없는 인생이 담겨있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컨셉, 포즈, 소품을 잡으셨다면 27년 동안 찍으시면 그게 작품이 됩니다. 그죠? 뭐 어떤 아이템을 정하시던 꾸준히 오래 찍으시라. 그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장비는 나중 문제. 현지인과 사진을 찍는 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현지인과 인터뷰를 한다는 분,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맛집을 갔다는 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프랑스에 갔어요. 대만 여학생인데 누구나 프랑스에 가지만 나는 나만의 특별한 사진을 남겨오고 싶다. 그래서 현지의 프랑스 남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저 사진요? 말을 해? 왜 말을 못해? 말을 하란 말이야.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랑스의 남성들이 가세요. 이상한 여자라고 했을까요? 흔쾌히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흔쾌히 부탁을 들어줘서 100장을 찍어 왔습니다. 100장을 찍어서 이분은 대만에서 유명한 사진집의 출간 작가가 됐고요. 아주 특별한 자신만의 졸업사진을 가졌고 대만에서 큰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엔 프랑스 파리 말고도 참 많은 국가가 있다. 안타깝게도 남성분들은 좀 도전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에게 진취적으로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셀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행 가서 가장 많이 쓰는 사진이지만 가장 무난하게 찍는 사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모범 사례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셀카 사진에 스토리를 담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송국 기념 사진도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제 인증 사진도 다 이 포즈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한 15년 정도 채우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나는 어떻게 찍어야 나만의 독특한 셀카가 될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장미 좋아하시는 분 기대가 아주 커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셀카를 찍으면 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주제와 내가 좋아하는 여행의 테마와 셀카를 뭐랄까 일관되게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주면 더 좋겠죠? 반려동물 아주 좋은 동반자네요. 셀카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행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자,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포즈를 조금만 바꿔도 튀지 않나요? 이 사진을 보도자료 배포할 때 썼는데 꽤 괜찮은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진이라도 조금씩만 컨셉을 주자. 너무 많은 노력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약간의 차이가 졸업식 사진의 품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로